겨울이 오면은 봄 또한 멀지 않으리. 이 영국의 시인 셸리의 말입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리플은요, 규제라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 SEC의 태도가 바뀌었죠. 혁신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긴 겨울을 버텨낸 뿌리 깊은 나무만이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법이죠. 이제 리플이 피어낼 이 르네상스의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SEC는 거의 모든 코인을 미등록 증권 취급을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옥죄고 있었죠. 근데 지금 SEC는요, 이 스스로 혁신 면제라는 전례 없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혁신의 길을 열고 있더라는 거. 이렇게 급격한 규제 대전환의 중심에 5년간의 법정 싸움을 끝내고 부활한 리플 XRP가 존재하고, 이렇게 리플과 XRP에게 찾아온 르네상스, 과연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은 메커니즘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미국 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 지휘 아래에서 소송 공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까지도 이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피고석에 불려 나왔었죠. 겐슬러 이전 SEC 위원장은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지은권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이 규칙 제정보다는 집행을 통한 규제에 의존을 했다라는 거. 그 결과로서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는 이런 탈미국화 현상이 두드러진 바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그 시기는 마치 암흑기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025년 1월 20일 이 워싱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를 지명한 거죠. 여기서 애킨스는 2000년대 초에 SEC 위원을 지내면서 자유시장이랑 완화된 규제를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원을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9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제34대 미국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겐슬러 시대가 본격적으로 저무는 순간이었죠. 이런 애킨스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곧바로 정책 기조의 180도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취임 석 달 만인 7월 31일 애킨스 위원장은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대대적인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현재의 규제 환경을 암호화폐 위에 달라붙은 규제 따개비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 크립토의 핵심 철학은 한마디로 경제적인 실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였는데요. 겐슬러가 주장했던 한 번 증권이면 영원한 증권이다, 이런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거나 토큰이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갖추게 되면 더 이상 그 토큰을 투자계약, 즉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애킨스가 수많은 시장 관계자들이랑 논의한 끝에요, 이 새로운 토큰 분류치기도 내놓았는데 암호자산을 4가지로 구분을 했고, 디지털 상품이라거나 네트워크 토큰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 수집품이나 게임 아이템 같은 자산들도 투자 수익 기대가 없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 예를 들어가지고 멤버십이나 증표처럼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코인들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이런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한 것들은요, 명확하게 증권으로 취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형식보다는 실질인 거고 라벨보다는 경제적인 현실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전환들은 XRP 같은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법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XRP는요, 탈중앙화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브릿지통으로 기능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애킨스의 분류에 따르면 증권이 아니라 이 디지털 상품 또는 네트워크 토큰에 해당을 합니다. SEC 수장의 공식 입장이 이렇게 바뀌면서요,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이 됐다라는 거. 기존에는 암흑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 르네상스 서막으로 향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의 결정판이 바로 내년 1월 실행될 혁신 면제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위한 혁신 면제 제도를 연내 마련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인 건데, 기존의 금융 규제 틀 안에서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애킨스 위원장은 이 제도를 두고 미국 시장에서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스타트업 전용 안전지대입니다. 이 과거에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제안했던 안전지대 개념을 실제 제도로 구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토큰 발행사의 일정 기간 등록 의무 면제인데요.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때 바로 SEC한테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런 기간 동안 프로젝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충분한 공시 의무입니다. 이 토큰의 소스 코드라거나 발행량이랑 분배 계획 같은 이런 토크노믹스, 내부자 보유 현황, 개발 로드맵,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겠죠. 여기서 등록은 면제를 해주되 투명성은 담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면제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에 대한 면제가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까지도 면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SEC는 여전히 시세 조종이나 허위, 과장 홍보, 여러 가지 사기성 범죄에는 강력하게 집행을 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투자자 보호 장치도 거론이 돼요. 이 검증된 투자자 풀 개념인데요. 혁신 면제 초기에는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투자자라거나 적격 투자자에게만 토큰 판매를 허용하고요. 점진적으로 일반 대중한테는 확장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적인 개방을 통해서 무분별한 투기 열풍을 막고 프로젝트가 책임있게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혁신 면제 제도는요. 신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한테도 새로운 생명줄이 될 전망입니다. 이 과거에 몇 년 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던 프로젝트들, 특히나 미국에서 사업하기 답답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리플의 경우에 이미 소송을 통해서 XRP의 비증권 지위를 확정받긴 했지만요. 만약에 리플이 새로운 사이드 체인이라거나 이 리플 레저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혁신 면제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에킨스 위원장이 아예 디지털 도구라거나 네트워크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만큼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유틸리티 코인들도 더 이상 증권법의 공포 없이 마음껏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규제 측면의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리플과 XRP가 과연 어떻게 이런 변화를 타고 비상하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살펴보자면요.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당연히 2025년 8월 7일 리플 랩스랑 미국 SEC 간의 법적 공방의 공식 종결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돼가지고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이 소송은요.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판례로서 주목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마침내 올해 8월 리플과 SEC는 전격 합의에 이르렀죠.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법률 전문가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암호화폐 변호사는 이런 것들을 두고 리플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SEC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칫 판례로 남길까가 두려워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그대로 남게 된 거고 XRP의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는 이 시장의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왔었죠. 수년 동안 XRP 상장을 주저하던 미국 거래소들이 앞다퉈서 XRP를 재상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XRP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이렇게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리플은 더 이상 법의 굴레를 관리하는 피고인이 아니라요. 본격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로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규제 리스크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리플은요. 곧바로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바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출시인데요. 2025년 하반기 리플 전략의 핵심에는 이 RLUSD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왜 리플이 스테이블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 같은 해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국 혁신 촉진 가이드법인데요. 이 법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양지화를 이끌게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1달러 또는 미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대1 완전 담보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증권이 아니죠. 그렇다면 SEC 관할이 아니겠죠. 은행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거고 한마디로 요건을 충족을 한 스테이블코인은 합법적인 전자화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이런 규제 친화 전략들은 국제 무대에서도 이어져 왔다는 거. 11월 27일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의 금융규제청은요. RLUSD를 기관용 결제 수단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중동의 금융 허브에서 공인받으면서 범세계적인 사용처를 확보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12월 1일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는요. 리플 싱가포르 자회사에 확대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리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RLUSD를 활용한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얻었다라는 거고 불과 출시 몇 주 만에 글로벌 라이선스를 속속들이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 12월 1일 기준으로 RLUSD의 일일 거래량은 전일 대비했을 때 65% 급증하면서 5,5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출시 직후에 RLUSD를 보유한 지갑 숫자도 역시 6,500개를 넘어섰어요. 기관 투자자들이랑 금융사들이 기존의 변동성 큰 암호화폐 대신에요. 이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량 정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고 이에 따른 리플의 전략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XRP랑 RLUSD 이 투트랙 전략인데요. XRP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랑 법정화폐 사이의 브릿지 통화 역할을 수행하죠. 이 두 가지 통화 사이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실시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이 유단 요인 셈입니다. 반면에 RLUSD는 가치 변동이 없는 정산 수단으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 은행이나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 결제를 완료할 때 쓰는 이 달러 대용 화폐인 거고 결국에 XRP로 속도랑 유동성을 담당을 하고 RLUSD로 안정성이랑 신뢰를 담당하는 이 상호 보완 관계를 구축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이 리플 레저 생태계에서 시너지를 내면서요. 이 리플이 단순한 송금 서비스를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거론되는 빅 이벤트는 리플 기업 공개 IPO죠. 이 리플의 경영진은요, 공식적으로 2025년 올해 안에 IPO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026년 1분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어요. 이 실제로 장외시장, 이 비상장 주식시장에서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리플 주식은 기업 가치 200억 달러, 한화 우리 돈으로 27조 원, 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미 넘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SEC랑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데다가 이 사업 전망까지도 밝아지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리플 XRP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이 IPO를 단행하면요, 여기서 얻는 이점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막대한 자본 조달로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 탄력이 붙겠죠. 그리고 상장 기업으로서 재무 정보랑 경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기 때문에 보수적이던 전통 금융기관들도 리플과의 협업에 대한 신뢰 장벽들이 한층 낮아지게 될 겁니다. 특히 IPO 과정에서요, 여기서 공개될 리플의 XRP 보유량 그리고 활용 계획까지도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투명성을 높여줄 수밖에 없겠죠. IPO가 리플한테 이 자금 조달 이상의 그 신뢰 확보라는 보너스를 안겨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규제 측면, 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순풍이 불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요, 정치권의 풍향도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폴 애킨스의 친암호화폐 행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인데요. 이 워런 의원 같은 경우는 애킨스 위원장이 과거에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라면서 SEC 수장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녀는 무려 30페이지가 넘는 공개 서원을 보내가지고 애킨스의 과거 행정을 조목조목 공격했고요. 사퇴 압박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의 금융서비스 위원장의 과거를 지닌 맥신 워터스 의원은요, 아예 이번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러티 법안에 대해서 이 자체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워터스 의원 같은 경우는 이들 법안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무시하고 대규모 사기에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남겼는데요. 이 규제 강화론자들 사이에서 애킨스 체제의 친혁신 기조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는 과거랑 달라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더 이상 민주당 대 공화당의 진영 싸움, 그런 이슈로만 머물지가 않고 있고요. 이 미국의 미래 경쟁력과 연결된 문제라는 그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하반기 클래러티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 하원은 78명이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암호화 산업 육성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위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워런 의원 등의 강한 반대에서도요, 미국의 정치권 내부 암호화폐 우호 세력들은 점점 초당적인 연대를 이루면서 그 주류로 떠오르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어서 업계의 반응도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폴 애킨스 위원장은요, 이 취임 일성으로 해외로 떠난 혁신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남겼고, 실제로 코인베이스, 서클, 미국계 암호화폐 기업들 이런 기조를 반기면서 오히려 미국 내부 투자를 늘렸고요. 또 고용까지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도 역시 최근에 싱가포르랑 아부다비에서 라이선스 획득하면서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요, 그 리플의 본사는 여전히 미국에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RLUSD를 뉴욕 규제 아래 출시하는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눈을 돌렸던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명확해진 기준 아래에서 다시 미국으로 모여드는 이 리쇼어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애킨스가 말한 떠났던 혁신의 기한이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2025년도 이번 달 12월이 끝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요, 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규제의 겨울이 가버렸고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이 분기점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거예요. 특히 리플과 XRP, 이 생태계는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번영의 단계로 접어드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하락하네, 상승하네, 3,000원 깨졌네, 또 다시 3,000원 올라갔네, 이러는 와중이지만서도요, 작년에 어떻습니까? 리플 500원, 700원 하던 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많이 올라온 수치고요. 앞으로도 리플 XRP는 이런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 리스크 해소 그리고 새로운 제도권 편입을 바탕으로서 XRP 시장 전망도 상당히 밝다라는 것. 이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요, 다가오는 2026년 XRP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시나리오로서 내년 상반기 XRP 현물 ETF 승인 그리고 RLUSD 사업의 안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요, XRP 가격이 최소 3.5에서 3.8달러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이 초강세 시나리오로는요, 글로벌 은행권 채택 가속화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장이 겹친다. 이럴 경우에 지난 불마켓 때 세웠던 전고점 뛰어넘으면서 XRP 5달러 이상도 가뿐하게 가능하다는 관측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약세 시나리오도 없진 않지만요, 거시경제 환경이 약화가 된다라거나
예상하지 못한 규제 제동이 걸릴 경우 일시적으로 XRP 1달러 내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딱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제부터 리플 XRP의 미래를 가로막았던 불확실성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우리는 이 리플과 XRP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활짝 날개를 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폴 애킨스 체제 혁신 면제 제도는요.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합법적인 혁신의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 이 리플이 수년 동안 발목을 잡았던 SEC라는 족쇄를 풀어 던졌고 이제 RLUSD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채로 글로벌 금융 결제방 혁신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요. 이 리플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가치의 인터넷이 규제의 보호 아래에서 현실로 구현되는 이런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힘겨운 싸움 끝에 찾아온 XRP 르네상스, 과연 리플은 이런 호기를 발판 삼아서 암호화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가 있을까요? 이 규제가 풀려버린 지금 이 시점, 그 정답은 머지않아서 시장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과거 삼국지에서요, 이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전에 뜻은 컸지만 기반이 없어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제갈량을 얻으면서 비로소 수호지교, 즉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을 얻었죠. 이 지난 5년 동안 미국 SEC라는 가뭄에 갇혀 있었던 리플한테 폴 애킨스의 규제 혁신은요, 이 제갈량과도 같은 생명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이제부터 물을 만난 리플은요, RLUSD랑 XRP 현물 ETF라는 이런 두 가지 날개를 달고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천하를 산분할 수 있는 거대한 비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수익을 늘리기 위한 도구이기보다는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에 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뭔가 정말 대단한 종목 조합을 짜야 될 것 같고 나도 뭔가 전문가처럼 이 종목을 나열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요, 이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니라 결국에 흔들리는 내 마음인데, 이 종목이 너무 많고 또 복잡해질수록 그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어지고 이 기준 없는 불안감만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무엇을 얼마나 담을지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구조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구조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먼저 알 줄 아셔야 됩니다.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잠을 못 자는 타입인지, 아니면 웬만큼 흔들려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성향인지, 또는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시는 편인지, 길게 보는 걸 편하게 느끼는 분인지, 이런 나의 성향이 먼저 파악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도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시장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뜯어고치는 구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리듬에 맞춰서 오래도록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틀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나 뉴스에서 지금은 이게 좋다, 이게 대세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흔들어 버리면서도 그게 또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시장이 변하는 건 당연한데 그때마다 내 판단과 원칙까지 같이 바꾸는 순간 이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이 돼버리고, 포트폴리오는 점점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무리한 비중을 분할 익절한다거나 혹은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하려는 이유, 현금 비중이 있어야지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구성들 혹은 상황에 맞는 단기 종목 혹은 리플의 단기 저점에서의 재매수 타점까지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만 간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저점을 살리는 이런 효율적인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질문은 요즘에 뭐가 오를까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런 거이고, 이 구성이 내 생활과 마음에 무리가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건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포트폴리오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고, 그때부터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아주 조용한 습관이 되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결국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수익을 크게 낸 사람보다도요, 끝까지 자기 관리를 지킨 사람이 진짜 강력한 투자자라는 거.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전략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들을 말입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의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은 아닙니다. 특히 리플,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도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름 뒤에는 은빛 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발 유동성 충격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시장을 뒤덮였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또 보란듯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구름 뒤를 한번 보세요. 이 미국 연준의 규제 혁신들, 리플의 도약이라는 이 밝은 태양빛이 구름 가장자리를 은빛으로 물들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둠에 속지 마시고 이 구름은 곧 지나갈 거고요. 준비된 자산들은 무조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며칠 사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 두 가지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한 개는 비트코인의 급락이었었죠. 일본발 유동성 충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아시아 시장에서 91,000달러에서 86,000달러까지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한 개는 미국 연준의 움직임입니다. 이 연준 이사 미셸 보우먼 측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연방은행 시스템에 편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고 언뜻 봤을 때 별개의 뉴스 같겠지만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힘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요, 이 전례 없는 구조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거, 세 가지 거대한 동력이 시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고, 먼저 일본의 긴축 전환으로 인해서 유동성 흡수, 그리고 미국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움직임들, 그리고 비트코인 중심 레버리지 투자 모델의 균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데 얽혀가지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판을 급락도 시켰다가 또 급등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특히 여기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런 거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미국 규제권 편입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리플이 투기적인 알트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용 가치를 갖춘 금융 인프라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설계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일본발 유동성 위기, 그리고 미국 연준의 규제 혁신이 과연 어떻게 충돌을 했고 왜 이런 과정에서 리플 XRP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드려 볼 겁니다. 먼저 일본발 유동성 위기의 실제부터 살펴보자면요.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서 엔화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 오늘 기준으로 일본 2년물 국채 금리가 1.84%까지 상승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 측에서는요, 다가오는 12월 19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이 시장에서는 실제 12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76%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진 상황이고, 일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코인 시장 또 반등 준다라고 해서 안심하시긴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
말씀을 미리 드려요. 일본의 초저금리를 활용한 엔화캐리 트레이드는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엔화를 거의 공짜로 빌려서 미국 채권, 기술주, 비트코인 같은 이런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왔었고, 근데 이제 일본 금리가 오른다면 그 상황이 반전된다라는 거. 엔화로 돈을 빌린 투자자들의 차입 비용이 상승할 거고, 엔화 가치마저도 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지고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빚을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 결과로서 글로벌 시장의 돈줄이 급격히 죄이는 이 유동성 흡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건데, 특히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직격탄을 맞게 될 거예요. 실제로 12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아시아 거래 시간대에 순식간에 9만 달러대에서 8만 달러 중반까지 밀렸습니다. 싱가포르의 QCB 캐피털은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아시아발 유동성 플러시 현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중국의 11월 서비스업 PMI마저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시아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휘청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한 고베타 자산이라는 거고, 특히 아시아발 긴축, 엔화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연말까지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약해질 거고, 이에 따른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모든 암호 자산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죠. 리플 XRP는 이 다른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서 살펴볼 규제 호재랑 실제 활용 수요 덕분인데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위험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바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레버리지 투자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인데요. 그동안 MSTR은 독특한 전략으로서 유명했었죠. 자기 회사 주식이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높게 평가됐을 때 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해왔었죠. 이 순환이 가능했었던 것은 MNAV,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 순자산가치 지표가 1.0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들어서 그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 MSTR의 시가총액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MNAV가 1.0보다 떨어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일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이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은데 주식을 찍어가지고 팔면은 기존 주주의 지분만 희석시킬 뿐이지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겠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MSTR의 신임 CEO 퐁 레 측에서는요, 충격적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MNAV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막히게 된다면은 보유한 비트코인의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요. 그동안 마이클 셀러의 의장이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는다라고 공언해 왔었던 원칙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죠. 이 소식이 시장에 던지는 파장은 세 가지로서 정리가 됩니다. 먼저 심리적인 충격이에요. 이 절대 안 판다라던 최대 보유자가 팔 수도 있다라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불안감이 급속하게 퍼지겠죠. 그리고 오버행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도 대기 물량이 언제든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려고 해도 이 거대한 잠재 매도벽에 막혀버릴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생겼죠. 그리고 자금 이동 조짐입니다. 이런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랑 불확실성이 큰 비트코인보다는요, 규제가 명확하고 실질 수익 모델이 있는 자산으로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 XRP가 그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한편 워싱턴 DC에서는 위기랑은 정반대의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탄생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입니다. 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은행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이 스테이블코인을 더 이상 사각지대에 놔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뿐이 아니었어요. 은행 수준의 자본 건전성 요건이랑 유동성 요건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은행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우먼 이사는 평소 테일러링, 즉 맞춤형 규제 철학을 강조해 왔는데요. 모든 금융기관에 똑같은 규제를 드리는 대신에 그 기관의 규모랑 위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규제를 조정해야 된다는 접근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준비금이 불투명한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에 직면을 하게 될 텐데요. 반면에 뉴욕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고 투명한 감시 보고서를 갖춘 기업, 즉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리플은요,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특수 목적 신탁회사 인가를 이미 받은 상황이고, 미국 규제당국 사이에서 NYDFS의 승인은 골드 스탠다드,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통하게 되겠죠.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 중에 있고요. 가칭 지니어스 법안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연방정부랑 주정부의 역할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연준은요, 이 시스템에 영향을 줄 만큼 규모가 큰 발행자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기반의 특수 신탁사를 계속 감독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지게 될 텐데, 이 법안의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 기준을 정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발행자를 직접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과 비슷한 패스스루 보험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감독청 OCC는요, 전국 단위 은행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거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NYDFS 측에서는 이 주정부 차원에서 트러스트 회사들까지도 감독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의 타임라인도 상당히 절묘한데요. 연준 이사회랑 함께 은행 규제기관에 속하는 FDIC, 여기서 이달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초안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 운명의 일주일 일정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주에 나올 소식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유동성 위기 그리고 규제 편협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가늠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 15분 그리고 12월 4일 수요일 00시 새벽에서는요.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되면서 ADP 민간 고용이나 졸주 구인 공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반부에 고용지표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9월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치의 2배 이상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뜨겁다라는 신호를 준 바가 있었죠.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발표되는 ADP 고용이라거나 이 구인공고 졸지보고서가 숫자가 눈에 띄게 둔화된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으로서도 향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시장 자체가 이 나쁜 경제지표, 경기 둔화세가 오히려 좋은 소식,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을 때 이 달러 약세랑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수장의 발언도 챙겨보셔야 되는데 현재 ECB 같은 경우는 금리 완화 쪽으로 선회할 조짐이 보이는 반면에 BOJ 일본은행 측은 오히려 금리 인상, 긴축 방향이죠. 이렇게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에는 환율 시장이 요동칠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유럽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면요.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강세일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 가격이 약세를 띠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라가르드 총재의 톤이 어느 쪽에 실릴지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 후반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연말에 기대하던 산타 랠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다. 그러면 비로소 통화 긴축의 압박이 줄어들면서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는 상승 호재 같은 단비 같은 소식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이랑 변화를 내다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2025년 연말과 그 이후로 향하게 될 텐데요.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리플과 XRP의 미래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세계적인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측에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XRP의 2025년발 이 목표가로서 5.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수준 대비했을 때 상당한 상승 여력을 본 셈인 건데 그 근거로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먼저 현물 ETF 승인으로서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실제 사용 수요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송금망 스위프트의 일부 거래를 XRP가 대체하면서 실제 결제 유틸리티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8년 XRP 가격이 1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장기 전망까지도 내놓았는데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7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거란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이벤트는 리플랩스의 기업 공개 가능성입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리플이 이르면은 2026년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비공개 시장에서 평가받는 리플랩스의 기업 가치는 약 2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IPO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요. 이 리플이 그 자금으로 전통 금융권의 결제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자체 생태계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XRP의 활용 범위랑 신뢰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어주겠죠. 결국에 정리드려보자면은
2025년 12월 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의 긴축과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거센 파도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규제 혁신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든든한 방파제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 파도에 휘청이고 있지만요, 리플은 방파제를 등에 업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비트코인한테 2025년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어줄 거예요. 하지만 리플한테는 자신이 더 이상 비트코인의 그림자가 아닌 이 독자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어줄 겁니다. 일본발 충격에 취약한 투기적인 자산들, 그리고 연준발 호재로 빛을 보는 리플 XRP 행보가 과연 어떻게 갈릴지 주목이 되는 시점인 거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투기에서 유틸리티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준 보우먼의 한마디가 거대한 흐름 전환의 방아쇠이자 XRP의 가치 재평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스크는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시죠. 이거 안전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투자는 없고요. 오히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는 불안감이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안전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와도 내가 괜찮을지를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투자한 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내 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정도인지, 혹은 몇 달 동안 잊고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건지, 이런 현실적인 상상을 먼저 해보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겠죠. 이걸 무시하시고 될 것 같다라는 감으로만 투자하시게 되면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고, 또 결국에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얼마를 넣을까 보다요, 내가 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해 보셔라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와 있지 않으시면은 투자는 계획이 아니라 거의 도박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돈이 아니라 감정이 계좌를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는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여유를 만드는 선택에 가깝고, 그 여유 덕분에 사람들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이 시장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나중에 기회를 잡는 순간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겁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시장을 오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버티기 위해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도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하고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 중에 하나는 현금 비중이라는 종목입니다. 현금 비중이 있어야지 결국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나를 지지해줄 기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다만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내가 불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기쁠 때, 즉 시장이 좋을 때 현금 비중을 확보해놓고, 당장 시장이 좋을 때 쓰기 위함이 아니라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그때 쓰기 위함이라고 항상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실 거예요. 이 크게 벌고 싶었던 욕심보다 계속 남아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중요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는 승부가 아니라 결국 생존의 문제였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크게 베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잘 알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에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예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기의 바람은 촛불을 끄지만요, 세 줄기의 바람은 산불을 일으킨다. 이 성경에서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리플 앞에는 이 완화된 통화 정책과 풀린 규제들, 완성된 기술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바람이 동시에 불어오고 있죠. 이 세 가지 바람이 만나는 곳에서 XRP는 단순한 불씨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을 태워버릴 거대한 산불이 되어줄 겁니다. 2025년 12월 전 세계 금융의 무대에서 두 개의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개는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권자 교체가 임박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 반대편 나이지리아에서 새로운 디지털 송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 이 흐름의 이름은 다름 아닌 돈의 흐름에 대한 권한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동성의 민주화랑 이 가치 이동의 효율화입니다. 이제 그 퍼즐 조각들 하나씩 맞춰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놀라운 선언을 했죠.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하겠다라고 공식화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서두르는 걸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고금리 기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이미 물가는 잡혀가는데 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아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오고 있죠. 자동차 살 사람, 집 살 사람 전부 다 고금리에 좌절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돈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결국 트럼프는 연준 수장을 조기에 갈아치워서라도 금리 인하 신호를 강력하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직 파월 의장의 임기가 아직인데도 이 차기 의장이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만으로도 시장이 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두고 일종의 그림자 의장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 밑으로 안정되고 주식이라거나 암호화폐 자산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곧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야, 이러고 미리 기대감의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파월 의장은요, 아직까지 자리에 있지만 벌써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질적인 통화정책의 주도권이 미국 백악관이랑 그 다음 연준 의장 쪽으로 슬슬 넘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할 새 연준 의장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이번 인사는 통화정책 방향성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수용 정책까지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은 3명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 먼저 첫 번째로 케빈 하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하셋이 유력하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철저한 비둘기파로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만 기다리다가 대응이 늦으면 불황이 온다라는 지론을 펼쳐왔었죠. 만약에 헤셋이 연준 의장이 지명된다? 그럼 그 순간 시장은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돈이 풀리면 달러 가치는 약세 압력을 받을 거고, 상대적으로 리플 XRP 같은 위험 자산에는 강력한 순풍이 되어줄 거라는 거. 실제로 헤셋 본인도 측에서요, 필요하면 과감하게 돈을 풀자라는 주장을 여러 번 했던 만큼 이 헤셋의 등장은 달러 약세랑 자산시장 랠리의 방어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셋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암호화폐 친화 성향입니다. 만약에 그가 연준 수장이 된다면은 연준 역사상 가장 크립토 친화적인 의장이 탄생을 하는 셈인데요. 왜냐하면 헤셋은 과거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고, 코인베이스 주식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미 정부 안팎의 헤셋은 블록체인이 미국 경제의 미래라고 믿는다라는 평이 파다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백악관 내부 디지털 자산 워킹그룹까지도 이끌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자라는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우호적이라는 뜻이겠죠. 이 헤셋이 연준을 이끌다면요, 연준 내에 남아있었던 반크립토 정서는 사실상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까지도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권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리플 같은 회사도 이제부터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고 느낄 정도죠.
이 규제도 혁신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하자, 이런 쪽으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가히 리플과 XRP 입장에서는 이 케빈 헤셋 카드가 하늘이 준 기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후보들도 거론은 됩니다. 이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는 월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다만 암호화폐 업계 시각에서는 경계심이 드는 후보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워시는 CBDC, 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의 적극적인 추진론자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미국도 달러 기반의 페드코인, 즉 디지털 달러를 서둘러 내놓아야지 금융패권을 지킨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일 뿐이지 결제에 쓰일 수 없다라고 일축해버리기도 했어요. 민간이 만든 스테이블코인도 탐탁치 않게 여겨지고 있고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달러를 선호합니다. 만약에 워시가 연준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연준 주도의 페드코인 프로젝트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라거나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망은 강력한 경쟁자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민간 솔루션 시장에서 밀어내는 이런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겠죠. 리플로서는 썩 반갑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보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있습니다. 이 월러 같은 경우는 성향상 실용주의적인 중도파로 불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워시랑은 정반대로 CBDC 도입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굳이 연준이 일반 국민 대상의 디지털 달러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민간 금융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소비용 CBDC는 득보다 실이 크다. 이 민간의 스테이블코인을 혁신하도록 그대로 두면서 우리는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라는 거. 실제로 월러 이사는요. 이 제대로 규제만 된다면 민간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리플이 추진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것도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쪽인 거고 다만 통화 정책 면에서는 이 헬셋처럼 극단적인 비대기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시장에 돈을 푸는 속도는 조금 더 신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헬셋과 워시, 윌러 이 세 가지 후보 중에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내년 이후에 미국의 돈줄 방향과 크립토 산업의 입지가 크게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헬셋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보고 있지만 이 최종 발표까지는 지켜보셔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돈도 풀고 크립토도 키우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거고 이미 2025년 하반기 미국 의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규율법이 연방 차원의 최초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미국 연준의 개인 감시용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 이른바 안티 CBDC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클래리티 액트도 나왔어요. 이 규제의 큰 틀이 이렇게까지 정비가 되면서 이제 남은 퍼즐은 누가 연준을 이끌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이 케빈 헤셋처럼 친혁신 인물이라면은 법 집행이랑 규제 운영 역시도 이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겠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꽉 졸라맸었던 이 규제 목줄이 느슨해진다면요. XRP 리플 같은 자산에는 그야말로 담비 같은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미국에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돈을 푼다라는 거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가서 닿았을까요? 그리고 리플 같은 기업들은 그 흐름 속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힌트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경제 현실은 절박하죠. 얼마 전까지 물가 상승률이 연 24%를 넘을 정도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이 자국 통화 가치도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나이지리아 국민한테요. 나이라화 보유 자체가 곧 자산의 증발을 뜻할 지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이라화 대신에 가치가 덜 출렁이는 달러라거나 한정된 공급에 가진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을 생활 속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았었고 서구에서나 암호화폐가 투기나 투자 수단으로 보일지 몰라도요. 이런 곳에서는 내 돈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요. 해외 송금 수수료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본국에 100달러를 보내면요. 이 중간 수수료로 7달러 정도가 증발해버려요. 그리고 돈이 도착하기까지 며칠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가족한테 보낼 돈이 중간에서 깎이고 이 굼뜨게 전달된다면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겠죠. 여기서 리플과 레다페이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이 기술로서 이 고통을 해결해보자라는 거고 2025년 12월 리플은 레다페이라는 핀테크 업체랑 손잡고 나이지리아의 획기적인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센트 크립토 리시브 NGN이라고 우리말로 암호자산을 보내면 현지 나이라화를 받는다라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법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가령 영국에 있는 한 나이지리아인이 레다페이 어플로 현지 집에 있는 가족한테 생활비를 보내려고 했을 때 이분이 어플을 열고 가지고 있던 암호자산을 보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리플 XRP까지도 정말 다양한 암호자산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가족들은 놀랍게도 몇 분 안에 자기 은행 계좌로
나이러화를 받는다라는 거. 이 언제 보내는다는 듯이 돈이 금세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뒤에서는요, 리플의 국경 간 결제 기술이 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원리는 이용자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암호화폐를 보냈더니 바로 현지 통화로 바꿔서 돌아오더라. 이것만 알고 편리함만 느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레드페이 어플에서 송금 명령을 내리면은 백엔드에서는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이 솔루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보내는 쪽의 암호 자산을 실시간으로 나이라와 유동성과 맞교환하는 거죠. 이때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중간에서 환율 교환을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복잡한 환전 과정을 거쳐야 될 것들을 XRP라는 매개를 통해서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린다라는 거고, 이렇게 변환된 나이라화는요, 리플과 연계된 현지 지급망을 타고 곧바로 수취인의 은행 계좌에 꽂히게 됩니다. 기존의 스위프트로 며칠 걸리던 국제 송금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거의 실시간 정산에 가까워졌다라는 거. 이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암호화폐가 이 곧장 가족의 손에 현지화폐로 쥐어지니까 암호자산이 진짜 돈처럼 느껴질 겁니다. 받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떼이는 돈도 없이 제값을 받게 되겠죠. 이 서비스가 나이지리아라는 시장에 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지리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생존 도구로 활용해온 나라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블록체인 조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요, 이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보급률은 전 세계 2위권일 정도인데,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활용도가 높다라는 뜻인 거고, 특히나 거액 투자보다는 1만 달러 이하 소액과 송금, 이 결제에 활용되는 비중들이 크다라고들 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요, 이 크립토라면 투기판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곳 사람들한테는 작은 금액이라도 이 주고받는 일상의 금융인 셈인 거고, 리플이 이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트만 들여다보지 말고 삶이 걸린 곳에서 답을 찾자라는 거고, 실제로 리플 임원들은 블록체인이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했다. 인플레이션과 송금난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이 정답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는 그 실증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기술이 어떻게 실물 경제의 고통을 덜어주는지 이렇게 보여줄 절호의 시험장이니까요. 그리고 레드페이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송금받을 사람이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만 나이라화를 받지만요, 머지않아서 현금 픽업 옵션도 도입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네 편의점이라거나 우체국 대리점 같은 곳에서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자 하는 전략인 거고, 이게 리플이 내세우고 있는 금융 포용 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이 레드페이가 조만간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것들을 보내는 방식이겠지만, 앞으로는 아예 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RLUSD를 보내고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곧 아프리카 현지에 RLUSD의 유동성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는 의미인 거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RLUSD를 보내면요, 이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통화로 바로 바꿔주는 통로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리플로서는 자기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이런 강력한 사용처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하락이 아니라 이 하락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떨어지면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는 예상 못했다. 여기서 더 사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이러면서 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리시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쉽게 원칙을 버리는지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언젠가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한번 무너진 기준은 다시 세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내 뜻대로 가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 생각도 없이 팔아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아무 계획 없이 더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이 공통점은요, 둘 다 두려움이나 조급함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점인 거고,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기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리플 하나만 보더라도 리플 하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지금 당장 무리한 몰빵 매매가 아니라요, 다시 한번 리플이 추가 하락이 나올 때, 혹은 리플이 만약에 2,000원대로 또 진입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는 이 시장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왔을 때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비중이나 종목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미리 정해두었는가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 비율 이상 떨어졌을 때 이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건지,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일부를 줄일 것인지, 이런 기준들을 평소에 적어두지 않으시면요, 그 순간에는 절대로 냉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투자는 지식 싸움이 아니라 준비 싸움이고 정보 싸움이 아니라 마음 싸움이고요. 실력 싸움이 아니라 태도 싸움에 가깝다는 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맞추는 능력보다 버티는 힘인 거고 빠르게 움직이는 판단보다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쁜 타이밍에 실수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실력은 항상 조용한 선택 속에 숨어있다라는 걸 말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기준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입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했구나 뒤늦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이 손실관리 기준이랑 절대로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이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의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리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